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총치로 돌아가는데 이 책자는 그야말로 시험용으로 만들었죠. 시험용으로. 따라서 시험에 아예 필요가 없다든가 또는 시험에 뭐 5년이나 7년에 한 번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생략을 해버렸어요. 대신에 시험에 집중 나오고 이런 거는 기본서보다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이건 시험용이기 때문에 따라서 시험 지금 공부 기간이 짧으신 분은 지금 이제 우리 민법이 1118개 조문으로 이루어졌네. 민법은 사법이기 때문에 너무나 방대하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세 등으로 이제 구별이 되어 있다. 여러 번 가르쳐 줬어요. 권리 주체, 권리 객체, 권리 변동 이렇게 세 등으로 구별이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일 건데 이 갑이 건물 소유자다.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이 계약이 원이 돼서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에게 일정한 권리의무가 생긴다. 민법은 실체법이고 실체법은 이제 권리의무로서 배우는 법이니까 이 계약 공개를 통해서 각 당사자가 어떤 권리의무를 갖는가. 매도인 소유권 이전은 뭐 대금기업 조건 반대 권리의무 매수인이 갖는다. 그러면 권리 주체 매도인 매수인 권리 객체 여기서는 건물 그 다음에 권리의무가 발생 때 되면 소유권 넘어간다. 권리 변동 이렇게 세 등으로 구별이 된대. 이 두 가지가 우리 시험법에 안 들어가고 우리 시험법에 들어간 것, 그 중개 업무와 관련된 것은 권리 변동이요. 따라서 공부 기간이 얼마 안 되신 분은 동영상도 지금 바쁘기 때문에 다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권리 주체 중에서 자연인과 이제 법인이 있는데 법인은 이제 몰라도 상관이 없고 여러분 같은 자연인을 기준으로 해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항의 능력 요 세 가지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기초 요거는 이제 11월 달에 강의해 놓은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권리 주체와 관련해서 권리 능력, 의사 행위 능력 요 부분만 여기 한 2시간 됐고요. 그 양이 요거 한번 봐두고 아는 사람은 안 봐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권리 객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건물 같은 물건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물건에 관해서 규정을 해놨어요. 여기 이제 세 가지로 우리 민법에 이제 물건의 종류가 규정이 되는데 부동산과 동산 그 다음에 주물하고 종물, 원물, 과실, 권리 객체 찾아보면 요게 입문 과정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 보면 좋은데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굳이 이제 시간이 없으면 권리 주체 자연인 권에서 권리는 의사 행위 능력 요 부분하고 그다음 물권법을 요번에는 엄청 이제 집중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물권법 공부하려면은 물건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물건의 객체는 원칙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이니까 세수로 구별이 되었게. 이게 기본세 이런 게 설명이 안 됐다고.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이것만 보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험법에 들어간 것이 권리 변동인데 이 권리 변동을 하나는 나열하면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것을 싸잡아서 권리 변동 그러죠. 근데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게 이제 기본서 여기서부터 시험법에 들어가니까 우리 기본서에 설명이 됐는데 이런 거는 이제 5년에서 7년에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이 요약집이가 빼버렸다고. 딱 이런 걸 이제 말 몇 마디 할 때 못 알아듣으신 분은 요거는 1월 달이나 또는 3월 달에 1월 달이나 3월 달에 강의 놓은 건 앞부분 서너 시간만 딱 보시면 돼요. 서너 시간만 1월 달 걸 보든 또는 3월 달 걸 보든 거기에 보면 이 개념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좀 하시라고 말이야. 여기 요약집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권리 변동과 관련해서 여기서부터 우리 시험병 들어가고 이 권리 변동의 핵심은 권리 변동 원인이죠. 여기 사례처럼 이 건물에 대해서 원래 갑이 소유자였는데 이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뭐 때문에 이 건물 두 사람이 계약체를 했으니까 이 계약과 같은 걸 법률 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권리 변동 원인은 가장 중요한 것이 법률 행위고 요게 이제 중개업의 대상이니까 우리 중개사 민법은 법률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논리 전개하고 대신 이제 상속처럼 갑이 사망을 했다. 그럼 피상속을 가졌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상속에 이전이 된다. 이 상속처럼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권리 변동이라는 경우도 있고 이걸 이제 학자들은 법률로 규정한 권리 변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중개사 민법에서 중요한 것은 중개부 대상이 되는 게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 변동 요게 중요하고 대신에 물권법에 들어가서 총칙 공부할 때는 요것만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죠. 그래서 물권법에 들어가면 상속을 비롯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 물권법에서는 이제 권리 변동을
물권 변동이라고 부르겠죠. 법률을 규정한 물권 변동. 요걸 추가시켜서 공부를 하게 돼요. 공식법 뭐 차이 때문에 이제 같이 추가시켜서 공부를 하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할 것은 요 위에 거 법률 행위에서 권리 변동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하는데 이것도 요 틀을 여기까지는 다 생략을 해버린 거예요. 요약집에서는 이렇게 대부분의 그 이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가 온이돼서 이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 법률 행위가 온이돼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려면 이 권리 변동을 다른 말로는 법률 효과라고 그러죠. 같은 개념이죠. 권리 변동이 일어나려면 법률 행위가 일단 성립이 되고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이 있으면 법률 행위가 성립이 되죠. 여기 당사자 있고 산례사학교 의사표시 있고 그 다음에 목적이 있고 매도인은 소유권 넘겨주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계약 성립. 당사자 있고 의사표시 있고 목적이 있으면 계약 법률 행위 성립이 되고 해서 이제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춰 법률 행위가 성립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성립하고 있는 법률 행위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면 법률 효과가 실제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유효라 그러죠. 효과가 발생이 되려면 또 하나 요건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는 효력 요건 그러죠. 여기에 필요한 것이 아까 인문과에서 보라는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의 능력, 행위 능력을 가진 자일 것. 이런 당사자가 법률 행위에 효과가 발생이 된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하지 않는 의사표시 아닐 것. 목적은 확정되어야 되고 실행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이런 걸 이제 모든 법률 행위가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효력 요건이다. 성립하고 있는 법률 행위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효력 요건. 어떤 법률이든 공통적 인정이 되어서 일반적 효력 요건. 시험은 요거 빼고 밑에 두 가지가 시험에 들어가니까 제일 밑에 이제 봐보세요.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써놨어요. 요걸 이제 앞에다 요약을 딱 해놓고 앞에다가 저기 3페이지에다가 권리 변동 쭉 이제 언더네처 쭉 써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 딱 뒷페이지 넘기기 전에 3페이지 보면 가로친 3번 밑에 가나 다번에 이제 일반적 효력 요건이 그 언더는 쳐졌죠. 나번하고 다번 우리 시험에 들어가니까 언더는 쳐놓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이하에서는 나 다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 두 개가 시험에 들어가니까 요것만 우리가 배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거기다 이제 몇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우선 위에 가로친 2번을 보세요. 지금 법률 행위에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법률 행위에는 단독행위도 있고 계약이 있네요. 근데 이런 것도 이 책자에는 법률 행위 종료도 해년마다 나오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이런 것도 아까 말하니 1월 달이나 3월 달에 제일 첫날 거 한 3시간 정도만 보시면 돼. 거기 보면 이제 법률 행위 종료가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신 거기 가로친 2번을 봐보세요. 주의하란 데를 봐보세요. 주의하란 데. 법률 행위 종료에서 단독 행위는 시험에서 엄청 물어본다고 이론 시간에 가르쳐 드렸는데 우리가 시간 중에 자주 써먹는 취소, 해제, 추임, 철회 이런 것들. 근데 시험에서 정답으로 함정으로 많이 나온 것이 뭐냐 그러면은 합의 해제하고 일방 이야기예요. 그 주인안에 써놨죠. 가르친 이번에 이거는 계약법에서 배운 거예요. 그때도 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게 총칙 법률행위 종류에서 함정으로 많이 물어본다고. 해제는 단독행위지만 합의 해제는 계약이에요. 계약법에서 그저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예약은 어쩌요? 장래 본계약을 체결할 채권 채무를 부담하니까 채권 계약 일종이죠. 예약은 단독행위 아니에요. 그래서 단독행위라고 깜박으면 속기 쉬운 것이 합의 해제하고 매매의 일방 예약 요 두 가지예요. 근데 이거는 단독행위 아니라 뭐이다? 계약. 그것만 조심하라고 말이야. 그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 그 밑에 가로친 3번에서 또 주의난을 보세요. 제일 밑에 개개의 법률행위에 특별히 요구되는 특별 효력 요건은 시험에서 곧잘 물어본다고 신경설하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제 특별 효력 요건 언더란 몇 개를 써놨는데 시험이 잘 나오는 거. 대리행위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존재해야지 대리행위가 유효가 되겠죠. 따라 대리권의 존재는 대리행위만 특별히 요구되는 특별 효력 요건이다. 요 얘기고 네가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1억 원 줄게. 그러면 증여효력이 발생이 되려면 합격하면 이 조건이 성취가 돼야지 증여효력이 발생이 되겠죠. 따라 이런 것도 무슨 요건? 특별 효력 요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시장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매매를 했다. 그러면 무효죠. 유동적 무효지만 그럼 허가 받으면 그 매매가 뭐가 돼요? 유효가 되잖아. 따라 이 허가도 무슨 요건에 해당이 돼요? 효력 요건이. 이런 걸 주로 시험에 물어본다. 그다음 판례 관련해서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하도 물어봐요. 요거 총칙은 3번이나 내가 가르쳐줬고 또 공부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빨리빨리 기억을 되살려야 된다고. 지금 바쁘니까. 지금 이게 농지에 대해서 매매를 한다. 그러면 자경하고자 하는 자, 스스로 농사 짓고자 하는 자만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칙토록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농지법에 농지취득 자격 증명제를 두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농지 매매를 할 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얻지 않고 매매를 했다. 이 매매는 유효냐 무효냐 이야기인데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얻지 않고 매매하더라도 매매계약 자체, 이게 채권행위죠. 매매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 매매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효력 요건이 아니라는 소리죠. 요거 없더라도 유효니까. 하도 물어본다고 그랬죠. 그럼 이거는 뭐 할 때 필요한다고 가르쳐줬어요? 요거는 자경하고자 하는 자만 소유권 취득을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하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해야죠. 등기 신청 시에 요걸 첨부만 하면 되니까 등기 신청 시에 첨부할 서류에 불과하기 때문에 요게 없더라도 매매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따라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 매매에 있어서 효력 요건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판례를 자주 물으니까 그 정도는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요거 이제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니까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목적은 확정되고 실현 가능해도 적법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 효력 요건 갖추고 따라서 법률 효과 발생 이유가 되니까 목적이 확정이 안 되거나 실현 불가능하거나 적법하지 않거나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효력 요건 못 갖추다 무효다 이야기죠. 직업도록 물어보니까 설명이 다 생략하라고 목적 확정은 건전한 처진 것만 읽어보면 되니까 설명 필요성 없고 그 다음에 목적의 가능은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이행이 목적을 이행할 수 있어야지 유효가 되니까 이행이 불가능하면 효력 요건 못 갖추다 무효다 이야기인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 앞전을 공부할 때는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을 나누어서 그것만 이제 간단히 공부를 했는데 이게 이제 계약법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계약법하고. 그래서 계약법까지 연결이 되면 여기서 최소한 서너 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약법 공부를 엊그제 했기 때문에 기본사하고 달리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 계약법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걸 같이 정리를 해놓은 거야. 옛날에 여러분이 계약법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 가르쳐줘도 못 알아들어. 근데 엊그저께 계약법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같이 관련지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내 말 듣겠나요? 따라 계약법 이제 떠올려야 돼요. 먼저 크게는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으로 나누는데 크게는 이 불능의 종류가 크게는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먼저 원시적 불능은 글자 그대로 원시를 했으니까 법률행위가 성립될 당시부터 목적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게 이제 원시적 불능이고 후발적 불능은 글자 그대로 후발 나중에 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성립 당시에는 이행이 가능했지만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후발적 불능이라고 말할게. 그러면 이 원시적 불능도 먼저 가로치 1번을 봐보세요. 원시적 전부불능 나와 있죠. 동시에 우리가 계약법에서 뭐를 배웠느냐 원시적 일부불능을 또 배웠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나누어서 같이 정리를 해야 된다고. 먼저 원시적 전부불능 요게 전부불능은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이 가벽을 하고 건물에 대해서 매매를 했다. 5월 10일 날. 근데 계약 체결일 전에 건물 전부가
멸실이 됐다. 또는 토지 100평방미터에서 매매를 했는데 계약 체결일 전 예컨대 5월 8일쯤 토지가 포락이 돼서 전부 멸실이 됐다. 그러면 원시적 흔히 말하는 전부불능. 이 경우는 계약 자체가 일단 무효로 돌아가니까 이런 사례가 총칙에서 주로 이 정도 사례만 딱 내고 유효냐 무효냐 고려가 되니까 원시적 불능의 판단이 되면 무효로 딱 고르면 되고, 대신 이게 이제 계약법으로 연결이 돼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로 이제 이게 연결이 되는데, 이게 535조 1항이죠. 535조 1항. 이 사례 같으면 이 매도인 목적물 인도 의무자가 계약 성립 당시부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것을 얘가 알았거나 악의 또는 알 수 있었다. 대신 거꾸로 상대방은 그런 사정을 모르고서 계약 체결했다. 그럼 반대로 선임 무과실. 그러면 상대방은 이 계약이 유효하라고 믿었기 때문에 손해 볼 수가 있다. 이런 거를 법률 용어로 신뢰이익이라고 부른다. 현장 답사 비용 유효하라고 믿었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 같은 거. 돈을 장만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계약이 원시적 불로서 무효가 됐기 때문에 얘는 손해를 입는다. 그러면 얘가 계약이 유효하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역으로 이 매도인 갑은 계약 체결 과정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약이 유효하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 줄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책임지라. 여기에 535조랑 계약철사 과실 책임 계약법으로 요거를 그 정리하는 거예요. 따라서 의입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미 불능 경우 원시적 불능이다. 예 드러났고, 나번 효과 동그라미 1번 원시적 불능인 법률은 무효다. 그러나 동그라미 2번 계약 체결사 과실 책임이 발생한다. 정리 꼭 하세요. 우리 책에는 계약 체결 과실 책임이 요 요약기본은 186페이지 설명이 되어 있네요. 요 내용이에요. 요 계약 체결사 과실 책임 꼭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원시적 일부 불능. 요거는 계약 체결일 전에 목적물 전부가 멸실이 됐다 이런 게 아니고 일부만. 그게 이제 원시적 일부 불능인데, 원시적 일부 불능이 되면은 원칙 일부 무효 법률에 따라서 해결을 하는데, 우측으로 넘어가서 공부한 사람 알 거예요. 뒤에 무효 취소에 가면 일부 무효 법률에서 137조가 나오죠. 요 조문이 시험 자주 나오니까 꼭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데, 원시적 일부 불능은 이제 여기 원시적 불능 중에서 이제 원시적 일부 불능, 이것도 이제 원칙은 뭐냐 그러면 일부 무효 법률에 따라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시적 일부 불능은 여기 민법 137조에 거기다 우측에다가 이를 두께서 예를 들어놨어요. 이 전문은 꼭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라고 말이요. 지금 이 각과할 두 사람이 자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서 동시에 건물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토지하고 건물을 일체로 매매를 하는데 5월 10일 날 두 개를 세트로 매매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 체결일 전 5월 8일쯤에 요 건물만 이미 멸실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불능이 아니라 일부 건물 부분에만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죠. 따라 이런 거를 원시적 일부 불능. 이해했나요? 그러면 이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이와 관련해서 우리 민법 137조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원칙 일부 불능에 해당이 되면 일부 무효 법리에 하니까 원칙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본다. 따라 이 사례 같으면 토지 매매까지 전부가 일단 무효가 된다. 그 대신 이 매수인이 이 건물 매매 부분이 무효라는 걸 알았다라면, 바꿔 말하면 건물이 이미 멸실이 돼서 요거는 소유권이 불가능한 것을 얘가 알았더라면 토지만이라도 매수했을 것이다 하는 게 인정이 되면 무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무엇으로 보자? 유효로 보자. 따라서 요 건물이 소유권이 불가능하다 알았더라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소유권이 불가능하다 알았더라면 이 토지만으로 매수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인정이 되면 토지 매매로서는 일부 유효. 그러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만 이전받으면 되겠죠. 요게 137조
일부묘 법리니까 다시 정리정돈. 원시적 불능이 그게 전부 불능, 일부 불능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근데 일부 불능의 경우는 원칙 일부묘 법리에 따라 해결하니까 원칙 전부 무효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된다. 그런데 요 일부 무효에 관해서 특칙이 규정이 있다 그 말은. 일부의 특칙이 그게 이제 어떤 거냐 그러면은 이제 계약법 담보 책임이 필요하다 말은. 특칙이 이제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계약법 담보 책임에서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을이 갑에게 토지 100평방미터에 대해서 매매를 하는데 이렇게 했다고 말이요. 이 토지가 100평미터 맞지? 얘가 이제 물어봤고 이에 대해서 매도인이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100평방미터가 맞다라고 표시를 해줬고 해서 이제 매수인이 그러면 좋다. 매매대금을 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수량, 면적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해서 그러면 평방미터당 100만 원씩 총 1억 원에 샀게 해서 이제 매수해놓고 측량해 보니까 실제로는 90평미터밖에 안 되더라. 이런 게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 또는 100평방미터에 대해서 5월 10일 날 매매를 했는데 그중 100평방미터에 대해서 5월 10일 날 매매를 했는데 그중 10평방미터가 계약 체결일 전에 포락이 돼서 일부 멸실이 됐다. 이런 거를 일부 멸실 또 이쁜 말로 포장하면 원시적 일부 불능 그러겠죠. 그러면 여기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 또는 일부 멸실 흔히 말하는 원시적 일부 불능 요 경우는 여기 일부모에 관한 특칙을 둠으로써 저로 돌아가서 거기 이제 5페이지에 가로친 나번을 위에 보세요. 왜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수량 기정 매매의 경우 나와있죠. 자, 언더램프 읽어보자 말. 계약법을 이제 떠올려야 돼요. 수량 기정 매매 칠판의 사를 떠올리면서 수량 부족이나 일부 멸실 요게 원식 일부 불능 요걸 말하는 거예요. 계약 체결 전에 10평방미터가 포락이 돼서 일부 멸실했다. 원식 일부 불능이죠. 원식 일부 불능처럼 일정한 수량의 존재를 전제로 계약을 했다. 100평방미터에 대해서 매매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에는 그 수량이 부족해서 매수인에게 목적물 전부에 대한 권리전을 못 해주게 되면은 담보 책임이라는 별개의 책임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는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그러죠. 얘가 유효예요. 원래 원시적 일부 불능에 해당이 되면 일부무효 범위 따르니까 원칙은 전부 무효로 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나머지 부분 유효되려는데 여기 수량을 일정한 수량의 존재를 전제로서 계약체라는 경우 근데 전부에 대한 권리전을 못 해준다? 이런 경우는 계약 자체를 일단 유효로 보니까 달라요. 그런 다음에 무슨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어? 담보 책임을. 그래서 우리가 요게 계약법 담보 책임은 574조죠.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 일부 멸실, 원시적 일부 불능 경우 이 경우는 계약 자체를 유효로 보고 담보 책임 부르면 항상 유효가 전제돼야 돼요. 내가 사야 되는데 이렇게 부족, 하자가 있으니까 너 책임지라. 담보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핵심은 이제 대금감액 청구 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언더라인 친 부분 일정한 수량의 존재를 전제로 계약하는 거 그 밑에 언더라인 보세요.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계약 전부가 이제 뭐가 되고 유효가 되고 담보 책임이 문제로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담보 책임 규정이 일부 무효 규정에 대한 특별 규정, 특칙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걸 정리를 꼭 해야 되고 동그라미 2번은 언더는 않잖아요. 중요한 거 아니다. 무시해도 되고 그 다음에 원시적 객관적 불능하고 원시적 주관적 불능을 좀 구별해야 되는데 지금 가르쳐준 요게 흔히 말하는 원시적 객관적 불능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원시적 객관적 불능이다. 요 말은 어느 누구라도 목적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객관적 불능. 이렇게 건물이 계약처리 멸실이 됐다. 토지가 포락이 돼서 멸실이 됐다. 어느 누구라도 권리전이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거를 객관적 불능 그래. 근데 여기에 이제 파생이 되는 게 원시적 주관적 불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주관적 불능은 뭘 말하냐 하면 주관적 그랬으니까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해서 목적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대표적으로 이런 게 주관적 불능이다. 이제 계약법으로 또 넘어간다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얼마 전에 담보책 공부할 때 배웠어요. 우리 중개사 민법 시험에서 가장 많이 시험에 출제되는 조문이 569조로가 가르쳐 줬는데,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제3자 예의 소유다. 그 예의 소유 건물에 대해서 갑이 을하고 매매를 했다.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매매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 그 말이에요. 왜 유효로 보는지 가르쳐 줬죠? 선의 매수인 보호를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매도인이 이행기 돌아올 때까지 권리자로부터 권리취득에서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A로부터 권리취득 못했고 결과 매수인에게 권리이전을 못해줬다. 이리 되면 매수는 매도인에게 570조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소한 경우 담보책을 묻도록 되어 있죠. 선악불문하고 계약 해지하고 선의자는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게 재책기는 제한이 없고 특징이 요 담보책은 돌아가. 따라서 거기 의인안에 당해 채무자만이 그러니까 계약치란 당사자만이 목적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주관적 불능이다. 뭐 다를까 봐서 예컨대 타인의 주택에 대한 매매처럼 이게 569조죠. 타인의 물건과 권리에 대한 매매는 유효다 그 이야기잖아요. 효과 이런 원시적 주관적 불능사유에 해당이 되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은 유효죠. 몇 조가 적용돼요? 569조에서. 따라서 이제 매도인은 그 목적물로 소유권을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권리 이전 의무가 있는데 권리 이전 못 해주면 담보책으로 넘어가죠. 그 몇 조가 적용돼요? 그 밑에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소한 경우는 570조, 일부가 타인에게 소한 경우는 572조에서 담보책을 묻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담보책으로 또 연결이 돼요. 이게 569조에 타인의 물건과 권리에 대한 매매는 유효다. 이 경우는 이 매도인이 권리취득 이전해 줘야 되는데 취득 못하면 권리이전 못 해주죠. 그러면 이 매도인은 자기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이전이 불가능하고 소유자 같으면 권리이전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얘는 자기의 주관적 사정에서 소유자가 아니라 주관적 사정에서 권리이전을 못 해준다. 이런 이야기죠. 타인의 물건과 권리에 대한 매매 유효다. 이게 주관적 불능이라 그래. 그럼 이거는 무엇으로 넘어간다? 담보책임으로.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 다음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은 아킬레스 건이 또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밑 동그라미 2번에 예를 들어놨는데 정신 바짝 차리시라고. 위의 법리는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언더라인 부분 무권한자가 자신 이름으로 법률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해 못하고 예를 들어서 예컨대 갑소유 건물을 언더라인 잘 보시라고 을이 권한 없이 또 언더라인 누구 이름으로 을 자신 이름으로 병에게 매도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거 다 이해했다 치고 갑이 건물 소유자 이렇게. 근데 을이라는 애가 권한 없이 갑의 건물을 지 이름으로 매매했다 그 말 이렇게. 지 이름으로 매매한 거야. 그럼 이 매매는 타인의 물건과 권리에 대한 매매로서 569조에서 유효가 되겠죠. 권리 취득에서 이전해 주는데 이전 못 해주면 담보책임 부담하겠죠. 요걸 방금 가르쳐 드린 거예요. 요거하고 이제 구별할 게 하나 겠다고. 그 밑에 자 또 언제는 보자. 을과 병사의 계약은 유효이고 569조에서 유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담보책임으로 넘어간다. 병에게 담보책임 부담한다. 을이 소유권 취득 못하면 요걸 이제 배운 거라고. 요거하고 구별할 거. 그러나 이와 달리 잘 봐야 돼요. 또 을이 권한 없이 이번엔 누구 이름으로 매매했어요? 갑의 이름으로. 요거 구별할 거. 요 갑이 건물 소유자인데 을이 권한 없이 병하고 또 계약했는데 요거는 지 이름으로 매매했죠. 그러면 계약은 유효죠. 권리 취득 이전을 이전 못 해주면 510조 담보책 미한테 물으면 되죠. 근데 얘기해 보세요. 요거는 누구 이름으로 매매했다는 거예요? 을이 지 이름이 아니라 갑의 이름으로 매매했어. 권한 없이. 그럼 이게 뭐가 되나요? 요건 그러지 무권들이가 된다. 요걸 구별 잘 하시라고. 이런 게 여러분이 엉망진창이야. 요거는 을이 본인 이름으로 갑의 이름으로 매매했잖아요. 지 이름이 아니라. 그럼 요거는 대리 권한 없이 매매한 거니까 무권들이 취급하는 거예요. 무권들이도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본인 이름으로, 요 소유자 이름으로. 무권들이가 돼. 구별할 수 있겠나요?
제일 밑에 각과 병사의 계약이 되고, 이 말도 알아듣겠나요? 묵건들에도 계약의 당사는 누가 돼요? 본인과 상대, 요 둘이가 당사자잖아. 요 경우는 요 둘이가 당사자고 지 이름으로 매매한 거나, 이게 민법구문 기본이야. 그걸 알겠죠? 요거는 지금 누구 이름으로 했어요? 본인 이름으로. 계약, 묵건들에도 계약의 당사, 요 둘이라니까, 본인과 상대방. 이런 말을 못 알아보면 이거 한도 끝도 없어. 또 지금 빨리빨리 알아두셔야 돼. 요 둘이가 당사자요. 그것이 이제 요거는 묵건들이니까 상대방이 이제 묵건들의 책임을 물으면 되겠죠. 표현들이가 성립하면 얘한테 책임 묻고, 성립이 안 되면 최종적으로 얘한테 책임 묻고, 이렇게. 따라서 제일 밑에 언더라인. 각과 병사의 계약이 되고, 이 계약은 묵건들로서 거꾸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원칙 본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겠지만 대신 책임지는 경우도 외주로 있죠. 표현들이가 성립한다거나 본인이 추인하면 본인이 책임지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묵건들이 책임지고. 그 제일 밑에 줄 언더를 앉혀놓은 거 이제 나중에 배우니까 앉혀놨잖아. 묵건들에 따른 법률과는 표현들이 된 게 문제로 된다. 이건 나중에 공부하면 되니까. 이걸 일단 급소미야. 남은 물건에 대해서 권한 없이 매매했다. 누구 이름으로 매매하냐에 따라 전혀 달라져요. 지 이름으로 하면 계약은 유효요. 이전 못해지면 담보책임으로 넘어가. 이게 원시적 주관적 불능이에요. 소유자 얘 이름으로 매매하면은 묵건대리가 돼요. 당사자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묵건대리에 따른 책임을 물으면 돼요. 이게 민법의 제일 기본. 근데 여러분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다가 같이 비교를 해보라고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집에 가서 꼭 읽으세요. 내 이야기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좋은 책 없다고. 그 다음 뒤에 이제 후발적 불능으로 넘어가서 다시 이제 정리정돈을 다시 한번 해보자 말이야. 지금 원시적 불능은 책에다는 표기를 안 해놨지만 이 전부 불능, 일부 불능은 원시적 객관적 불능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목적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여기 전부 불능은 원칙 무효다. 그 대신 계약절에서 과천으로 넘어간다. 이거 딱 정리하면 되고, 원시적 일부 불능은 일부 무효 법률다 그러니까 원칙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본다. 그러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에서 인정될 경우는 나머지 부분이 유효다. 이게 이제 일부 불능행을 한 우리 민법의 기본 원칙인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 저기 매매 담보 책임 부분에 특칙이 규정이 있다. 일정한 수량의 존재를 전제해서 매매를 했는데 목적물 전부에 대한 수량 전부에 대한 권리전을 못 해줬다. 수량을 추정한 매매에서 수량이 부정한 경우나 일부 멸실, 원시적 일부 불능, 이런 경우에는 요 일부 무효에 관한 특칙이 규정이 되어 있고, 이 경우는 계약 자체가 유효이고 대신 담보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 여기 저 원시적 객관적 불능과 대입되는 것이 원시적 주관적 불능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단 매매처럼 계약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 개인적 사정에서 내가 소유자가 아니니까 목적, 소유권 유지를 못 해준다. 이런 게 원시적 주관적 불능이다. 이거는 569조에서 계약 자체가 유효가 되고 대신 권리전 못 해주면 570조에서 담보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다. 근데 이와 구별을 꼭 해야 될 것이, 권한 없이 남은 물건 등에서 매매를 했지만 그게 자기 자신 힘으로 매매하면은 계약 자체가 유효고 담보처 넘어가지만, 소유자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체라면은 이거는 묵건들이 문제가 돌아가니까 요거 구별 잘해야 되고, 여기까지 꼭 집에 가서 정리하세요. 그 다음 후발적 불능과 관련해서 후발적 불능, 요거는 이제 후발적 불능은 이렇게 법률행위 성립 당시는 이행이 가능했지만 이행기 돌아가기 전, 그러니까 나중에 이행을 못하게 됐다. 예를 들면 이 건물에 대해서 5월 10일 날 매매했다. 6월 20일까지 소유권 능률 약속했는데 요 사이 성립부터 이행기까지 요 사이에 건물이 멸실이 됐다. 그러면 성립 당시에는 소유권이 이제 가능했지만 목적을 이행할 수 있지만 이행기 도래하기 전에 이행이 불어났다 해서 성립 후 나중에 이행이 불어났다 나오면 이 계약은 일단 무엇으로 고르시고, 이게 후발적 불능이니까 유효죠. 총칙에서 이런 거 물어보니까 유효로 고르고, 그런 다음에 계약법 지식을 통은 가로친 2번, 가로 1번에 필요한 걸 언더는 다 쳐놨으니까, 자 법률행위 성립 시는 가능했으나 이행 전에 불능된 경우 후발적 불능이다. 예 드러났고,
이 경우는 계약의 무효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유효다 그 이야기죠. 채무자의 이행 불능에 따른 귀책사 여부에 따라서 채무불량 책임 발생이 달라진다. 첫 번째, 채무자가 귀책사유가 있다. 요 매도인이 여기서는 소유권 관련 채무자인데 얘가 자기 고유관에서 건물을 불려서 멸실시켰다. 매도인 채무자가 귀책사유가 있으니까 무슨 책임? 채무 불량으로 돌아가겠죠. 따라서 채무자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전부 불능, 일부 불능은 나눌 필요 없는데 굳이 나눠놓은 거예요. 일부 불능은 신경 쓸 필요 없고 시험에 안 나오니까 전부 불능의 경우 이행 불능, 채무 불능 일종에 해당이 되죠. 이 경우는 이행이 불가능하니까 이행 불능. 그러면 요 매수인은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고 얘한테 채무 불량 책임 물으면 되죠. 그게 가로친 가부조 언더란 이행 불능에 해당하므로 매도인 채무자는 채무 불량 책임을 진다. 정리 꼭 하세요. 이거는 우리 요약점 201페이지에 자세히 설명이 돼서 그 이행 불능에 관해서. 그 다음 채무자가 귀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부담 문제로 돌아가죠. 위험부담. 따라서 이렇게 요 두 가지 경우 후발적 불능에 해당이 되면 사례가 나오면 원시적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이냐 먼저 판단하고 이렇게 후발적 불능에 해당이 되면 계약 자체는 유효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귀책 사유가 누구겠는가 따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 매도인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불량 책임. 그 다음에 매수인 채권자가 고유과실을 멸실시켰다 또는 제3자 A가 불렸다 벼락이 잇따렸다 당사자 모두에게 귀책 사유 없이 이행이 불어났다. 이런 두 가지는 위험부담 문제로 돌아가죠. 따라서 거기 이것도 전부 불능하고 우측에 일부 불능 나누는데 후발적 불능의 경우는 굳이 나눌 필요는 없어요.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근데 앞에서 나눠놨으니까 나눠놨을 뿐이지 일부 불능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먼저 동그라미 1번 위험부담. 우리 민법에서는 원칙이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따라서 사례 문제로 하도 나온다고 가르쳐줬죠. 이런 경우 이 건물에 대해서 5월 10일 날 매매를 했다. 6월 20일까지 소유권 넘기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5월 25일쯤 벼락이 떨어져서 또는 제3자 A가 불려서 멸실했다. 쌍방 모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우리 민법은 매도인 채무자가 위험, 불이익을 입는 걸 원칙으로 하니까 매도인 채무자는 소유권 이전 채무 면하겠지만 상대방 매수인 채권자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얘는 자기 잘못도 없이 건물을 날려버리면서 매수인으로부터 채권자로부터 대금 한 번도 못 받으니까 모든 불이익을 얘가 입는다. 채무자 위험부담. 거기 앞에 언더라. 앞에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나 동시에 채권자 매수인에 대한 반대급부 척구를 잃는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원칙이다. 그러나 외가 있죠. 이렇게 그 밑에 언더는 그거야. 요 매수인 채권자가 불려버렸다. 매수인 채권자가 이렇게 또는 수령 지체 중에 이렇게 6월 20일 이행기가 도래해서 매도인은 이행 제공을 했어요. 아나 이행기에 도래했다. 건물 인도에 가라. 근데 얘가 수령을 지체하다가 6월 25일쯤 쌍방 모두 책임없는 사유 벼락이 떨어져서 옆집에 불러서 멸실했다. 이런 경우도 얘가 불이익을 입는 게 우리 상식에 맞겠죠. 따라서 그 뒤 언더는 이행불능이 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매매 같은 매수인 채권자 수령 지체 중에 이행가 쏟게 된 때는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하나 반대급부 청구할 수다. 채권자 위험부담이죠. 이때 특히 신경 쓰라는 것이 대상 청구권 문제였네요. 계약법에서도 대상 청구권 요즘에 많이 물어보는 이런 경우에 이 건물을 제3자 A가 불려서 멸실을 시켰다. 토지 같으면 국가가 공익성이 필요하다 해서 수용을 했다. 그럼 당사 쌍방 모두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 그럼 매도인은 채무자는 매수인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필요 없으나 A한테는 대금 지급 청구 못하니까 진의 둘셋에 있어서는 매도인 채무자가 불이익을 입는다. 대신 A에게 불법행위로 난 손해배상 조건 갖는다. 수용을 한 사업 주체에게 손실보상 조건 갖는다. 요게 손해배상 조건과 손실보상 조건 갖는다. 근데 매수인 쪽에서 나는 1억 원에 매매했는데
여기 손해배상금이나 손해보상금 한 1억 5천 되더라. 그러면 차라리 1억 원 주고 요 권리를 넘겨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냐. 요를 행사하는 것이 뭐이다? 대상 청구권. 그래서 이제 거기 예컨대서 예 봐보세요. 매매 목적물이 제3자에 의해서 매수돼서 매도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 조건을 취득하거나 또는 손해배상금 받은 때 또는 수용돼서 수용보상금 채권을 취득하거나 보상금 받은 때 그 권리를 이전해 달라거나 또는 네가 받은 손해배상금 손실보상을 넘겨달라고 청구하는데 우리 시험은 작년인가는 한 단계 더 나갔다고 가르쳐줬죠. 거기에 제일 밑에 아니다. 제일 밑에가 아니라 7페이지 제일 위에 여기까지 이제 우리 시험을 지금 묻고 있는데 유상계약이 아니다. 그거 아니고 어디 써놨는데 내가 그거 빠져봤네. 작년에는 요거까지 요거 속지 말라고 내가 이론 시에서 가르쳐줬네. 요거에 요 경우에 얘가 손해배상 조건 손실보상 조건 갈 때 이 권리를 넘겨달라. 요거는 가능해요. 그 다음 얘가 손해배상금이나 손실보상금 받았다. 그럼 받은 손해배상 손실보상금 넘겨달라. 요것도 가능해. 그 대신 뭐는 안 되는 거야. 이 손해배상 손실보상금 자체가 얘한테 바로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여기까지 요걸 조심하시라고 내가 신이 당부를 했는데 요 말도 내가 써놓는다고 여기다 써놨을 건데 안 보이네. 요 권리 자체가 요 매수인에게 바로 기속되는 건 아니에요. 권리는 누가 가져요? 얘가 갖는 거예요. 요 권리가 매수인에게 바로 이전되는 건 아니라고. 그것만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 우측에 넘어가서 이제 일부 불능은 신경 쓸 필요 없고 대신 제일 위에 줄 이런 경우에 대상 청구권 A가 행사하면 자기 쪽에서도 반대첨을 이행해야 돼요. 매매대금은 줄게 요건 나한테 넘겨달라. 요 개념이니까. 그래서 제일 위에 언더라인 유상계약 경우 대상 청구권 행사하면 채권자는 대상을 받은 대신 자신의 반대급 부분을 이행해야 된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 위험부담의 특히 대상 조건 문제가 요즘에 자주 나오니까 거기다 다시 이제 반복 설명해놨으니까 우리 기본서보다 자세하게 써놨어요. 핵심을 집에서 꼭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 목적의 가능은 이행이 불가능한 이런 것과 좀 무효다. 이게 이제 오인식분의 후발적분을 나뉘는데 이게 계약법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우리가 얼마 전에 계약법에서 이런 걸 관련해서 배웠다 같이 써놨으니까 집에 가서 꼭 한번 정리 좀 해보고 그 다음 목적의 적법성 요거요. 목적이 이제 적법해야지 이런 거 갖추었다 유효다. 따라 적법하지 않으면 못 갖추면 무효다 이야기인데 이것도 단계별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1단계는 목적이 확정되었는가 검토를 하고 확정이 됐으면 2단계로 그 목적을 뭐 할 수 있는가 이행이 가능한가 검토하고 이행이 가능하다 그러면 마지막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 목적이 법에 합치가 되는가 입에되는가 그걸 마지막으로 검토하는 거죠. 입에되면 무효가 돼야 되니까 거기 이제 적법성하고 사회적 타당성 두 가지고 그래서 목적의 적법성과 관련해서도 강행법규 임의법규 두 가지로 이제 구별이 되고 이런 개념은 지금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없다는 거 다 알고 있다고 보니까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는 당해 법률행위가 이렇게 목적이 적법해야지 이제 유효다. 그러면 적법하지 아니하면 효력요건 뭐 그냥 무효다 그 얘기인데 여기서 적법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법률행위 목적이 법규를 위반하면 무효다 그 이야기죠. 근데 모든 법규를 위반했다가 다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그중에 선량한 봉소나 사일사가 관계가 있는 규정 그거를 이제 흔히 학자들은 강행규정이라고 이 강행규정은 법률 당사자가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이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만 무효로 보고 거꾸로 이제 선량한 봉소나 사일사가 관계가 없는 임의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본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해서 가르치는 가번을 보세요. 예를 하나씩 드러났죠. 이게 엊그저께 임대차 다 배운 것들이에요. 예컨대 토지 임차인 후 재상매 조건은 643조 대표적인 강행규정이죠. 제일 많이 물어봐요. 거꾸로 임차인의 비용상한 조건에 관한 626조 가장 많이 시험에서 물어보는 임의규정이에요.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 체결하면서 첫째 임대차 존속기간 만료 시에 지상물이 현존하면
임차인은 지상물을 철거하기로 하되 철거하지 아니하시는 지상물에 대한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해 주기로 한다. 이런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량으로 당연히 무효죠. 그러나 임차인이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그 비용을 상환하지 않겠다 예컨대 원상복구 약정을 맺다든가 대표적으로 그럼 비용상환 조건을 포기한다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비용상환 청구 뭐한다 그 이야기죠. 엊그저께 배웠네요. 임대차에서. 그 다음에 탈법행위도 원칙적으로 무효다 쓰네. 이 탈법행위는 뭐를 말하냐 그러면 강행규정을 직접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 수단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탈법행위 그래요. 그러면 강행법규를 직접 위반하든 간접적으로 위반하든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이 탈법행위의 가장 모델은 사례로서 우리 시험에 출제된 판례가 하나 있는데 고객과 언더라인 초는 판례예요. 국유산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산을 취득했다. 원래도 국유산 중에서 공익성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은 관리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싼 가격으로 불화를 해줘요. 일반 백성들 다 판다 그 말이야. 근데 일반 백성들은 국유산이 불화가 되는지를 잘 모르죠. 정보가 차단됐기 때문에. 그 누가 가장 잘 알아요? 그 담당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해서 과거에는 그 국유산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불화를 받았어요. 싼 가격에. 그리고 비싸게 팔고 떼돈 벌었다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금지를 시켰어. 그랬더니 금지시키니까 이놈들 또 뭔 짓을 해요? 자기 명의로 매수한 게 아니라 타인 명의로. 타인 명의로. 그럼 이런 것도 무효라는 거예요. 왜? 회피 수단에 의해서 강행규정을 위반했다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탈법행위다 그 이야기고 이런 것도 무효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 강행규정은 다시 효력규정하고 단속규정 둘로 구별되던데 이 부분이 요즘에 유달리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내 여러 번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강행규정 중에서 효력규정은 당해 규정을 위반했을 때 사법상의 법률가가 집중 물어봐요. 강행규정 중에는 효력규정이 있고 단속규정 두 가지가 있더라. 그 중에서 이제 효력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강행규정 중에서 당해 규정을 위반했을 때 사법상의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이고 단속규정은 당해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사법상의 법률행위가 무효가 아니라 유예인 경우를 말하죠. 요거를 이제 하도 뭐 이거는 안 물어보고 구체는 예를 물어보는데 그거를 이제 기본상과 달리 일목요연하게 정리 정돈을 해놨다고. 먼저 단속규정 예 안 들어도 알겠죠. 이런 거는 예 들으면 뭐 시간 낭비니까. 무허가 음식점은 음식물 판매행위.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서 음식점 허가를 받고서 영업을 해야 하던데 허가 안 받고 음식물 판매했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행정법규도 강행규정이고 그걸 위반하고서 사법상의 법률 음식물 판매했는데 이런 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그 이야기죠. 따라서 무허가로 식당 한 사람은 음식값은 받을 수 있으되 당해 행정법규의 규정에 있는 벌칙 규정에 따라서 제재, 단속은 받는다 그런 의미죠. 따라서 그 언더런처럼 그대로 시험에 나오니까 무허가 숙박행위 안 들어갈 것이고 판례 관련해서 종래 시험에서는 그 첫 번째 판례 중간성역 등기를 금지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법 규정 여기 한 10번 넘게 나온 건데 여기에 주로 시험에 많이 물어봤죠. 중간성역 등기 주로 투기 탈세 목적 행해지니까 매매 등기도 요래 가야 되는데 투기 탈세 목적으로 중간자 등기 생략하고 등기 건너뛰었다 중간성역 등기. 이 중간성역 등기는 투기 탈세 목적 행해지니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엄격하게 금지를 시켰고 하게 되면 외우지 말아줘. 시험 안 나와 이런 거 3년이나 징역 이런 그냥 벌금 행정 처벌하는데 내가 나올 때마다 왜 경기를 끼면서 외우지 말아 그냐 그러면 2차 과목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외우고 있죠. 중개사법 규정 위반했을 때 벌칙 어떻게 했냐 이런 거 시험에 엄청 나오잖아. 그러니까 몇 년 이하 징역이냐 3년이냐 1년이냐 이런 게 외우잖아. 그또 이 민법도 그런 종 외울까 봐서 경기를 끼면서 외우지 말한 거야. 민법 이런 거 물어보면 무식한 놈이라 그러니까. 그건 2차 과목 그건 모르는 애들이나 이런 거 시험에 내는 거지. 따라서 이제 우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중간성역등기 엄격하게 금지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성역 등기를 하기로 사법상 합의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보죠. 이유는 이걸 금지시키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규정도 판례가 무엇으로 보고 있다? 단속규정. 따라서 이 중간성역 등기라는 사법상 합의는 단속규정을 위반하고서 법률행했으니까 이거는 유효고 따라 등기 건너뛰더라도 유효니까 얘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벌칙 규정에 따라서
3년이나 징역 1억이나 벌금형에 처해지기는 한다. 그 이야기고. 그러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최근 3년 전부터 나오게 된 것이 그 다음 판례죠. 그 주택의 전매를 제한하는 구주택법 39조 1항. 이게 이제 주택법으로 이제 좀 개정이 됐는데 현재 주택법 64조에도 똑같은 규정이 들어있어요. 부동산 투기가 과열될 지역에 있는 투기 과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라든가 이런 거는 최대 10년까지 전매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 그 말. 근데 그 규정을 위반하고서 뭐 했다? 전매를 했다 그 이야기죠. 그럼 전매행위는 무효다, 유효다? 유효. 공법 시간도 배웠잖아 주택법에서. 대신 그 전매 제한 기간을 위반하고서 전매를 한 애는 주택법에 규정이 되는 벌칙 규정에 따라서 단속 제재는 받는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판례까지 이해를 해야 돼요. 무조건 이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효력 규정에 해당되는 것들, 효력 규정을 위반하고서 사법상은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니까 먼저 동그라미 1번 중개사법 줄여서 이 중개사법에 보면은 법정 수수료 한도에 관해서 규정이 되는데 그 한도를 초과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중개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우찌되는가 그 이야기죠. 그 중개계약은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만 무효가 돼요. 수수료 한도가 500인데 700 주기로 했다. 그럼 500까지는 유효니까 500은 그대로 지급하되 초과 부분 200은 지급할 필요 없다거나 지급했으면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다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 방금 전에 나왔다시피 토지거래가 부동산 투기가 조장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소지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구청에 허가를 받도록 되는데 허가 안 받고 토지 매매했다. 그러면 계약 자체는 유동적이긴 하지만은 무효죠. 그 무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한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제가 어디로 옮겨갔어요? 옛날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들어있다가 지금은 거기 가로 열고 닫고 보세요. 여기도 안 써놨네. 여기다 넣었어. 저 뒤에다 써놨구나. 지금은 여기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옮겨왔죠.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토지 거래 허가제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그 이야기죠. 허가 안 받으면 무효가 되니까. 그 다음 뒤에 세 번째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이 공익법인은 주로 이제 학자들의 연구 자금을 지원한다든가 대학생들의 학자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에요. 사회 공익법이니까 가급적이면 오래오래 지속이 돼야 되고 재산이 있어야 되죠. 따라서 이런 공익법인들은 기본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80% 정도 재산 중에서 편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편성하도록. 그런 다음에 이런 기본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교육부 장관이라고 부르나요? 교육부 장관? 교육부 장관 허가를 받는다든가. 근데 이제 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 재산 처분하면 무효가 돼요. 언더라인 천원 부분. 그럼 무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본 재산 처분할 때 주무관청 허가를 받도록 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도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그 이야기죠. 위반했으니까 무효다 그 이야기니까 지금 그 언더라인 천원 부분인데 이해할 수 있겠나요? 무효니까 효력 규정이다 그 이야기예요. 효력 규정 위반은 무효니까. 유일하게 우리 시험에 안 나온 게 동그라미 4번이야. 그 최근 판례니까. 2010 농지임대차. 나중에 농지법 공부할 때 이런 거는 금방 여러분이 이해하겠지만 농지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 있네요. 농지임대차는. 옛날에 이제 일제시대 때 쓰라는 그 아픈 기억 때문에 농지는 작경하고자 하는 자만 소유권 취득하고 네가 스스로 농사짓고 살라는 거야. 농지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 있는데 외적으로 농지법 22조 등에서 외적으로 농지임대차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외적으로 농지임대차가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데 농지임대차를 했다. 그럼 농지임대하기로는 임대차 계약은 뭐로 되어 있어요? 무효. 그러면 농지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농지법 규정도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그 이야기야. 이것만 아직 여러분 시험 출제가 안 됐어. 나중에 실명법에서 배우지만 부동산 실고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가면 명의 따 약정은 무효고 그 약정에 따른 행해진 물권 변동도 4조 2항에서 무효가 돼요. 그럼 이런 규정들은 무슨 규정이요? 위반했으면 다 무효니까 효력 규정이다 그 이야기했죠. 제가 하는 말 알아듣겠죠? 그 다음에 이자 제한법의 최고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을 규율하는 규정. 이자 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이
계속 내려가고 지금은 이제 이자 제한법에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됐는데 대통령령이 하면 지금 연 최고 이자율이 몇 프로 됐나요? 24%예요. 지금 24% 대폭 내려갔다고. 근데 이제 요 소비대차 계약, 돈 빌리는 계약 체결하면서 이자 제한법의 최고 이자율 대통령령이 하면 24%를 초과하면 안 되도록 됐는데 24%를 초과해서 이자 받기로 계약 체결했다. 그러면 요 초과 부분을 규율하는 규정 이것도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무효니까 효력 규정이 다 그 의미겠죠. 24%를 초과해서 소비대차 계약 체결했다. 그러면 무효가 된다. 그 이야기니까 여기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도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 그런 의미라고. 효력 규정 위반하면 무효니까 다 한두 번씩은 여러분 시험에 나온 것들 4번 농김대차 빼놓고는. 그러니까 무슨 말들인지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마지막에 103조. 요거는 이제 일반 정으로 되어 있고 선량한 봉사 기타 사회에서 위반한 법률은 무효다. 선량한 봉사나 사회결사가 뭐고 선량한 봉사가 반한 법률은 뭐고 이런 거는 103조 구체로 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일반 조항이라고 하고 이런 일반 조항을 왜 두고 있는가 다 가르쳐 들었고 따라서 채로 돌아가서 103조가 조문을 외우셔야 되고 따라서 그 밑에 줄 법률행위 내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강형법규가 없더라도 그게 선량한 봉사 기타 사회사에 반하면 103조에서 무효로 하자. 그래서 103조와 같은 일반 조항을 두고 있다. 다 가르쳐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언들은 103조에서 무효인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가? 어떤 법률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니냐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최근 판례죠. 항상 기준 시점은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선량한 사회질서도 시대가 바뀜에 따라 바뀌어가는 가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고 구체적으로 이제 103조는 일반 조항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우리 판례에 하면은 반사질성에 해당이 되고 또는 그 반대인가 중요한 것들을 이제 시험을 잘못해서 정리 정도는 해놨는데 우리 기본사는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정의 관념에 반한 행위 대표적으로 반사질성에 해당이 된다 이런 것들이 그 중에 압도적으로 시험에 나온 것이 가로친 가번의 이중매매예요. 이 이중매매는 뒷페이지 잠깐 넘겨보세요. 워낙에 시험에 집중 줄 때니까 11페이지에 이중매매에 관해서 사례를 하나 넣어놨어요. 이때 이제 필요한 판례들을 자세히 배우기를 하고 정현적 반응에서 압도적 시험에 나오는 이중매매니까 따로 설명해놨다. 11페이지에 다시 앞으로 돌려서 나머지 것들은 설명 안 해도 다 할 거니까 읽어보되 우측 넘어가서 라번은 특히 정리 잘 하셔야 돼. 라번 성공보수 약정 요거는 최근 2015년도에 판례가 나오자마자 바로 우리 시험에 해년마다시피 나오고 있는데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 이유는 중간에 써놨고 선량한 부산 사일세에 반하기 때문에 반사질성으로서 무효다 이리 보지만 가려울 것 같고 민사사건은 우리 판례가 그 반대로 보고 있죠. 무효가 아니라 이유로 보니까 마지막 근데 성공보수 약정이 허용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유는 그 중간에다 써서 읽어보면 되고 요거는 꼭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인륜의 반행위는 그는 뭐 척계약의 대표적인 여기에 해당이 돼요. 척계약에 그 중에서도 거기 세 번째 언더에 부척관계 종료를 해줬고는 정액이야 잤나요? 요거는 특히 유념하시라고 그랬죠. 이게 흔히 말하는 무슨 조건에 해당이 되고 불법 조건 시험에 지급도록 나오는 이유는 조건만 따로 분리시켜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조건부 법률행위 증여계약 자체가 전부 무효로 되기 때문에 지급도록 출제한다고 가르쳐 줬고 정리 꼭 하세요. 또 예들을 좀 5분 날라가. 지금 여기서는 이거 예들을 시간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읽어보고 언더는 안 친 거는 바쁘면 굳이 안 읽어도 되고 뒤에 넘기세요. 기타 서지인데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는데 불과한 때 이 판례는 정말로 신경 써야 돼요. 이따가 뒤에서 바로 또 써먹여야 되는데 내용은 이런 것인데 잠깐 7번 보세요. 얘가 토지 소유자다. 의리갑을 강박, 공갈, 협박을 해서 강박에서 토지를 증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면 공갈, 협박, 강박이라는 불법적 수단이 사용됐다 해서 증여계약 자체가 103조 위반
반사질서로서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공갈 협박 당한 애는 보호 필요성이 없냐? 그건 아니라 그 말이야. 원래 우리 민법상 강박인 의사표시는 110조 1항에 뭐 하도록 되어 있고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취소하면 되는 것이지 공갈 협박에 따라서 반사질서로 볼 필요는 없다. 이 판례인데 이 판례가 얼른 보면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이론상으로는 정확히 맞는 판례야. 뭐 구별하는 판례예요 이게? 이걸 일단 써먹여야 되는데 여기 지금 강박은 여기 보세요. 효력요건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의사표시사 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아니어도 되는데 강박은 하지 않는 의사표시 해당되잖아.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반사질성에는 사회적 타당성, 목적과 관련된 효력요건 해당이 되잖아.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이게. 소속이 다르다고 여러분 이런 걸 무시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강박은 어디에 해당이 돼? 여기에 해당됐던 효력요건 중에 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아니어도 되는데 하지 않는 의사표시니까 이걸 이유로 취소하라 그 이야기야 판례가. 여기 사회적 타당성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목적과는 효력요건이니까 전혀 다르다고 이게. 그걸 구별하라 그 이야기죠 판례가. 따라서 두 번째 줄에 강박에는 의사표시 하잖아. 의사흥별 유료 효력을 논할 수 있는 점 110조 1항에 따라서 강박 이유로 취소하면 된다 그 의미라고 가르쳐줬죠. 반사질서로 볼 필요는 없다. 이따가 써먹여야 돼. 바로 그 다음 뒤쪽은 언더는 안 쳐놨지만 똑같은 판례니까 뒤쪽 판례는 강박의 주체가 국가 공권력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 이야기예요. 국가기관이 중앙정부나 보안사에서 일반 국민을 끄집어다가 뭐하면서 공갈 협박 고문하며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라 이런 경우를 의미한다고 가르쳐줬죠. 그래도 반사질성에는 아니고 대신 뭐 하라는 거죠?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그 문제점은 뒤에서 배우면 되고. 여하튼 이 판례를 정확히 깨우쳐야 돼. 판례 이론은 정확히 맞아. 이거 강박이니까 강박은 여기잖아. 하지 않는 의사표시 여기 의사표시는 효력요건을 못 갖춘 경우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요거 배우고 있자 사회적 타당성. 요거는 목적과는 효력요건 배우는 거이고 사회적 타당성은 목적과는 효력요건이고 강박은 의사표시는 효력요건이고 그럼 강박은 의사표시 하자니까 야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도록 돼 있다고 말이야. 이렇게 해야지 무효로 보면 안 된다 그 이야기라고. 그걸 깨우치라 그 이야기야. 이론상은 이 판례가 정확히 맞는데 실제로 적용시키면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동기 불법과 관련해서 법률에 대한 동기가 선량한 사일세에 반하는 경우가 동기 불법인데 동기는 그자의 내심에 드는 상태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 판례는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103조를 적용 반사질서 무효로 본다 그 이야기인데 이것보다는 특히 동기 불법 관련해서 실무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가르쳐줬고 거기에 가로친 나보이죠. 시험에 쏟아 나오죠. 하나는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특약 맺는 경우하고 또 하나는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특약 맺는 케이스죠. 실무에서 이 두 개가 쏟아져 나오고 시험에 그 두 개를 정리 딱 해놓은 거예요. 시험에 이 자체도 한 10번 넘게 나온 거고 첫 번째 판례는 조심하라고 내가 신신당부를 했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 설정 등기를 격려한 행위는 103조 선량한 부서 그래서 사일세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볼 수 없다. 103조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감 잡았나요? 근데 주의하라고 신신당부했죠. 그따위서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이 유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몇 조로 넘어가더라? 108조로. 그래서 가로열고 닫고 부연 설명해놨어. 그러나 이 사안은 뭐에 해당이 돼서 허위표시에 해당이 돼서 통장 허위표시 무효가 된다 그 말이야. 반사질성에는 아니지만 따라서 이 판례는 어디에 나온다고 내가 가르쳐줬어요. 허위표시 나오죠. 판례 날짜 보세요. 2004년 5월 28일이죠. 날짜에 24페이지 펴보세요. 여기 이제 허위표시로 넘어가. 24페이지. 거기 2004년 5월 28일자 판례가 제일 위에 동그라미 늘 기타 이해관계에서 두 번째 언더라인 보세요. 날짜 확인하세요. 2004년 5월 28일자 판례 나와있죠. 언더라인 쳐놓은 거. 강제병을 면탈하기 위해 허위표시에서 허위의 채권 및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그 허위의 근저당권 채권에서 감료한 자 요거를 선의 제3자 보기 중에서도 쏟아져 나오는데 날짜가 똑같잖아. 똑같은 판례예요.
따라서 거기 지금 10페이지에 쓰여 있는 나번에 2004년 58.8년은 요 24페이지 공부할 때 세트로 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는 제대로 해야 돼요. 요거는 24페이지 할 때 한꺼번에 하자. 여기서 하면 또 시간만 한 10분 날라가 버려. 그럴 시간 없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특약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특약이죠. 그게 그 두 번째 밑에 언더라니까 2007년 6월 14일 판례 써준 거. 양도소득세 일부를 탈루할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건들이죠. 그 다운계약서 사건이잖아. 지금은 이제 매매계약서에도 실거래가로 매매대금을 기재하고 양도세를 비롯해서 세금 제대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기 위해서 다운계약서 실제로는 10억에 매매놓고 7억에 매매했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도 반사의 질서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장관들 청문회 할 때마다 나오는 사건인데 다운계약서 작성 사건이 옛날은 이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허용이 됐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당연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들 만큼 현저하게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질서 행위인 것은 아니다. 이리 보겠죠. 그 장관들이 꼭 그 말을 들먹이잖아. 옛날에는 관행적으로 허용이 됐다고 봐주라고. 그 판례요. 그 두 개가 집중 나와요. 물론 매매하게 된 또는 근저당세 동기는 싸가지가 없잖아. 앞에 거는 강제집행 면탈하기 위한 목적이고 밑에 거는 세금 탈루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계약을 처리한 동기는 싸가지가 없으니까 불법이지만 계약 자체는 반사일생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그 이야기고. 특히 그중 첫 번째 판례는 그닥에서 유효가 되는 건 아니니까 허위배실이 연결이 된다. 그걸 유념해야 되고. 양쪽에서 쏟아져 나온 게 시험이. 그 다음 반사일서 법률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그놈의 이제 불법원인 급여가 문제죠. 이 불법원인 급여 문제까지 이해를 해야지 그 밑에 박스에 들어가는 시험에 앞으로 나오는 이중매매가 이해가 돼요. 따라서 좀만 쉬었다가 불법원인 급여를 집중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서 이중매매에 관해서 그 뒷페이지까지 이중매매에 관한 기초를 쭉 써놨으니까 이중매매에 관해서 한번 집중 살펴보자. 좀만 쉬었다 하죠.